청와대가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반발해 특검과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서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뇌물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외에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아낼 수 있는 뇌물죄 등의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에 따라 삼성그룹이 처분할 삼성물산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을 특검으로 불러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막판까지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 카드를 쓴다 해도 탄핵심판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야3당 대표가 헌재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무력화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촛불 집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국 축산 관련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을 30시간 동안 금지한 스탠드스틸을 시행했는데도 수도권까지 구제역이 번지면서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 특검과 해오던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대면 조사를 9일에 한다는 보도가 나간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이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는 건데요. 9일이나 10일이 유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탄핵 심판의 막판까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이제는 특검 조사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은 왜 이것을 미루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청와대 전면 보이콧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협상 전면 보이콧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의 항의를 특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 일정 등 조사 관련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당초 합의가 깨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특검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으며 내일도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내일 대면 조사는 무산됐고 추후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압수수색도 보안을 이유로 거부한 청와대가 이번에는 협조하겠다던 대면 조사도 시점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우리의 항의에 대한 특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면 조사는 이번 주 중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청와대 대면 조사 반발 움직임에 박영수 특검팀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면 조사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 입장을 많이 반영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그동안의 조율 과정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특검은 당장 내일 대면 조사는 없다고 밝히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반발을 의식한 듯 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변한 바가 없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 입장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당초 조율한 대로 대면 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못 드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추후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상황이 될 때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여 가지 혐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 측이 비공개 조사 등 과한 요구를 하더니 급기야 대면 조사 일정을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양새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선 적반하장이라며 대면 조사 조율 과정에 있었던 일을 모두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브리핑이 끝난 뒤 3시간의 회의를 다시 열고 내일 대면 조사는 없다며 이에 대한 내용과 특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당초에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청와대나 특검 모두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면 조사는 언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검과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두 사람을 동시에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는 박민규 기자, 그리고 청와대에는 윤서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 내일은 대면 조사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특검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면 조사가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 조사는 지금 일단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후 조사를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공식 입장은 물론 내일 나오겠지만 특검이 지금까지 대통령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다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를 보면 특검이 3시간에 걸친 내부 회의 끝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청와대 쪽하고 추가로 어떤 그 조율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특검에게 공식 입장을 보내온 것도 아니고요. 특검이 청와대로 먼저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와대가 어제 저녁 이 언론 보도를 통해 대면 조사 일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장 내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우선 내부 입장을 좀 더 정리한 뒤에 청와대 측에 다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청와대 쪽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죠. 윤서령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내일 조사는 없다라고 특검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쪽 의견이 반영된 걸까요? 지금 박민규 기자 얘기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봅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보도가 나온 직후 이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검과의 대면 조사 협상 일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언론 보도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하게 특검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것이 내일 대면 조사가 무산된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오전까지 보이콧 방침을 내놨고 내일 하지 않는다. 일단 내일은 없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효한 것인가요? 아니면 모레나 아니면 주말 사이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부에선 특검 측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유감 표명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주중에 협상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대면 조사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비친 건데요. 하지만 특검 측과 물밑 조율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모레 또는 주말 사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예 대면 조사 안 받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서령 기자의 그 예상대로 주말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 이걸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어제 9일에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새 나가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 맞는데, 보도 직후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령 기자? 네, 어제 9일 대통령 대면 조사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는 즉각 이 특검의 언론 플레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호 간의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기고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검이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명예훼손을 당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특검의 공식 브리핑 권한마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특검으로 돌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또 대면 조사 일정도 늦추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특검도 어제 밤부터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한테 다시 좀 옮기죠. 오늘 하루 동안 특검이 보인 움직임하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특검은 우선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도 대면 조사 관련 질문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답하겠다며 다소 곤혹스러운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예. 다만 이 박 대통령 측 요구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린 특검 내부의 반응은 상당 부분 좀 격앙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건 이제 그 내부 반응을 저희들이 취재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겉으로 내놓는 공식적인 입장은 그 격앙된 모습은 좀 자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검 브리핑만 봐도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걸 봐서는 이게 아마도 청와대 측의 대면 조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박민규 기자? 예, 일단 특검은 어제까지만 해도 10일, 그러니까 이 모레까지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청와대 측과 조율이 됐다고,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와대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으로선 특검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우선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해 나가고, 조사가 이뤄진 뒤에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시 윤서령 기자, 청와대가 비공개를 요구해서 받아들여지고 이후에 사후에 사실 등을 공개할 가능성,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네, 당초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조사라는 점을 들어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면 조사 시점은 물론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구해 오면서 특검 측과 조율을 벌여왔던 건데요. 청와대 측이 이번 일을 문제 삼아서 기존의 협상 내용을 모두 뒤집고 대면 조사 이후에 사후 공개를 한다라든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청와대 입장,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문제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혹시 또 다른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윤서령 기자?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그동안 청와대의 요구를 그대로 거의 받아들여서 장소는 청와대 경내, 또 일시는 2월 10일 언저리로 조율을 해왔던 건데요. 최종적으로 대통령 측 배석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조사실에는 어떤 장비를 들여놓을 것인지 정도를 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재개가 되면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단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해서 상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민규 기자, 청와대가 추가 조건을 내걸면 특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마냥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검은 앞서 대면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최대한 대면 조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선 박 대통령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때문에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선까지는 박 대통령 측의 조건을 특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사무실의 박민규 기자, 청와대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약속을 깨고 조사 시점을 공개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심지어 조사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물론 특검은 적반하장이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조사 시기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법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더러 또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가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의전 요구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면 조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면 조사 장소도 경호 문제와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청와대 경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한다 해도 제3의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거처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술 내용 발표 시점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대면 조사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나 대통령의 공개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공개는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도를 넘은 의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해보면 그런 요구들이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그동안에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지가 됩니다. 왜 이 상황에서 특검이 꼭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해야만 하는가, 즉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함께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죠.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검찰이 이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를 얘기하면서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혐의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카테고리로 보면 뇌물과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이렇게 범죄 혐의만 크게 세 가지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가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뇌물부터 볼까요? 예, 보시면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의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무려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400억 원은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회사 계약 그리고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예. 이 뇌물은 혐의 중에서 가장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예.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것일 테고 예, 특검으로서는 또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예. 대통령은 엮은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고요. 최원영 전 고용복지 수석이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뇌물 없이요. 민간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예. 일원도 받지 않았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구속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친박 세력들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영표 전 장관은 1원 안 받았어도 구속이 됐습니다. 1호 구속이었죠. 예, 예. 직권남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가장 많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이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것, 최순실 씨 지인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 일감을 가도록 한 것 등 여러 개인데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그렇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이미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혐의점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만 5명이나 됩니다. 꽤 많습니다. 예.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직권 남용은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를 거치고 나면 대통령이 주범으로 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많습니다. 예. 자, 특검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 그 죄가 맞는 것이냐라고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수사를 맡은 특검의 입장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부분인데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에 통화 기록도 없다.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은 지금 탄핵 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서면 보고만 받았던 당일 7시간, 그마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죠. 박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주치의를 놓고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경위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꽤 많습니다. 예. 이걸 하루 안에 다 끝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 번으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할 때는 같은 질문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허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을 때 과연 그런 수사 기법이 동원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말씀드린 대로 무려 10여 개나 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면 조사는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커다란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추궁할 내용을 준비 중인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준비했던 질문만 수백 개라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비해 수백 개의 질문을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효과,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혐의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에 상당한 비중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박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을 얻는 대가로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대면 조사의 중요한 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삼성 뇌물죄에 집중해 수사를 벌여왔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왔습니다. 지난달 청구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박 대통령 영장과 다름없는 혐의 사실을 적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대한 단서를 새로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순환 출자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서 특혜를 주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늘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열사들끼리 꼬리를 물고 지분 투자를 하는 순환 출자는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순환 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은 삼성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기로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곧바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식을 얼마나 처분해야 하는지 유권 해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 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500만 주로 축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 담당 직원의 일지에 이 같은 정황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관련 지시를 했고 삼성 측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김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특검으로 불러 청와대와 삼성으로부터 청탁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 등을 통해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공개에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뛰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청와대 현직 참모들이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수석실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탄핵 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회의를 매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수석들은 대통령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온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봤다는 청와대 내부 진술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 후 권한이 정지돼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검 수사 대상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나랏돈을 받는 수석들이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조언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 조언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재벌기업 수사 때 회사 돈으로 오너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걸 승인해야 하는 황교안 대행이 있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고쳐서라도 황 대행 승인 없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보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이고 여기서 나온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입니다. 야 3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자, 박 대통령 측은 지금 특검이 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최대한 시한을 넘겨보고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압수수색부터 대면 조사까지 늦추는 모습인데요. 결국 2월만 넘겨보자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2월 28일 종료됩니다. 이달 들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보안시설을 내세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로 가는 핵심 과정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부터 하려고 했지만 조사 일정과 장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대로 종료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되고 수사 기록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도 사실상 2월에는 힘들게 됐습니다. 헌재가 재판 공정성을 내세우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8명을 받아들이면서 변론 기일이 2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인 지연 작전들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이달 말에 종료되고 탄핵 심판은 미뤄지는 대통령 측이 바라고 있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특검이 연장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될 경우에 그 이후의 신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조기 대선도 그렇지만 특검 기한 연장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일단 대통령 기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네네. 예. 그 이유는 보시면 탄핵 심판 결정이 현재로서 3월 둘째 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은 2월 22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 기간인 2월 안에는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현직이 유지돼 기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에는 모든 수사 기록을 이 특검에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예. 이 경우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 검토와 일부 수사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흐르게 됩니다. 또 특검에서의 판단이 검찰에 가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수사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10여 가지 혐의의 주범 혹은 공범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 만약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된 그 사이에 탄핵이 결정이 될 경우에 신병 처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특검은 이 증거 인멸과 이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서 상당수의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입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되고 특검이 연장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지만 연장이 안 될 경우에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수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당 기간 신병 처리 문제는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심판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특검 조사도 미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네. 법적인 경우를 검토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때문에 수사든 탄핵이든 빨리 진행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1회에 한해서 이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3월 30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까지 수사가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특검이 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3월 중에 만일에 탄핵이 될 경우에 형사소추권이 바로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하면서 탄핵 결정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둘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이 일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 재판관, 즉 이정미 재판관까지 떠나고 구인 체제인 현재의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면 심의 내용과 결과에 빈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대통령 측이 어떻게든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여기에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나 대통령 출석 등을 통해서 심판을 더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총사퇴는 헌법재판소법상 소용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시간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먼저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2차례 변론 기일을 엽니다. 이 중 14일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6일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 주 이후 또 한 차례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은 끝났지만 시간 끌기 전략으로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그만둘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 바로 새 대리인단을 꾸린다 해도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땐 대리인단 없이 심판이 가능한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뒤늦게 나선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가 최종 변론 일정을 잡으면 대통령 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 일정을 한 차례 더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가능성과 관련해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고 대통령이 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지연 작전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대리인 선임 때까지 탄핵 심판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애초에 없어도 탄핵 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재를 향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너무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를 위한 마지막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대리인단 선임은 대통령의 선택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에 또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또 본인도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하거나 이럴 때 그때는 변호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사형 선고가 아니고 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전 차원에서 일괄 사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끌기에 유리한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에는 적극적이지만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에선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록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록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7번 통화했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도 1번, 또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1번 등 총 9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은 최원영 전 수석만 있는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왜 기록이 1개만 있느냐며 다른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 달이 지난 지금 와서 통화 기록을 못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이뿐 아니라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본인의 입장을 헌재에 처음 제출할 때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존의 자료로 대신하겠다며 한 문장 분량의 입장만 냈을 뿐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탄핵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결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결정을 촉구했고 대선 주자들은 다시 촛불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야3당 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인 3월 초에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고 특검 기간도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캠프 구성에 속도를 내던 야권 주자들은 다시 촛불 민심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탄핵이 반드시 되도록 당도 후보들도 또 우리 촛불 시민들도 조금 더 노력하고 뜻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일제히 헌재가 조속히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3당은 각 당별로 오는 11일 촛불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갑자기 소위 탄핵 위기론을 제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성과 쇄신을 얘기하던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매주 서울 도심 대규모 촛불 집회가 끝나면 청와대까지 행진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전날인 금요일 특검 사무실 앞을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가는 밤샘 행진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의 거리 행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가 예고돼 있는 오는 11일. 전날인 금요일에 일부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의도를 거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까지 1박 2일에 걸쳐 가겠다는 겁니다. 법원 앞에서 비박을 체험하고 다음 날 2월 10일 이제 국회로 출발하겠습니다. 10일 오후 3시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고 저녁 9시부터 다시 청와대 방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행진하는 구간만 총 15.7km입니다. 행진 목적지마다 집회와 행사도 이어갑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선 재벌 총수들이 특검에 출석하는 퍼포먼스를,
삼성 본관 앞에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엽니다.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도 기자회견과 행위 예술을 이어갑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이 경선 캠프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주자 모두 인재 영입 전략의 초점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사선의 송영길 의원을 선거 캠프 사령탑인 총괄 선대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비문재인계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이 긴밀히 상의해서 해가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는 무슨 비선이다, 삼철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역시 호남 출신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세돌 구단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후원회장 9명 모두를 국민 공모로 뽑을 계획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당내 조직력이 강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응해 일반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단 캠프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주자에 비해 원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유승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요즘 각 학교마다 정년을 맞은 교사들의 퇴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년 퇴임자에게 주는 훈장, 포장도 받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홍지우 기자입니다. 전주중앙여고의 정락균 선생님은 오늘 32년의 긴 교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체육교사인 정 씨는 동아리 지도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 매진했고 3년 전에는 넷볼 동아리를 이끌고 도내 체육대회에서 우승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임식에선 30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주는 근정 포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그 퇴직을 하는 마지막에 그 명예와 같은 것을 그 씁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교육부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혼포장,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이 452명에 이릅니다. 인권위는 오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촛불 집회 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박성민 국정화 추진단 부단장에 대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게 없다며 징계 없이 주의와 보직 변경 조치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우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우리의 역사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어두운 과거를 재빨리 감추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과 극우 언론이 입을 맞추면서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600명이 끌려가 혹독한 노동과 질병에 시달리다 12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입니다. 올여름 개봉 예정인 영화 군함도는 강제징용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 시도를 그립니다. 극우 성향 일본 산케이 신문은 공개된 예고편에 대해 날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인 소년 광부는 소녀상의 소년판이며 학대당했다는 말은 기만과 허위,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섬, 지옥섬에 산 기억이 없다는 옛 일본인 섬 주민들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강제 연행 진실을 또다시 부정했습니다. 軍や関係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見せ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 지난 6일 여성 20만 명 성노예 문제를 전한 미국 CNN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침략과 전쟁 범죄의 가해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의 시도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과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역사 왜곡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해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논란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공금 3억 7,8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든 법률 자문 비용 등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항의 시위한다고 해서 주동자 학생 총학을 징계도 하고 그런 과정에 모든 그 법률 비용, 소송 비용들을 교비로 썼던 거예요. 이런 횡령 의혹으로 지난 2년 동안 학교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심화진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월 검찰 고발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은 심 총장의 정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심 총장의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인 사실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중 교류 부문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공동 제작을 금지하는 지침이 새로 나왔고 클래식계에 이어 무용계로도 비자 발급 거부 불똥이 튀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콘텐츠 공동 제작 금지, 한국인 연출자 제작 참여 중단. 중국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광 전 총국이 지난 연말 제작사들의 이 같은 구두 지침을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제어가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나온 지침이라 제작자들은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광 전 총국 간부는 어기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고 신고한 업체에게는 보상하겠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은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확산 추세입니다. 상하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 주연으로 초청받은 국립발레단 수송명수 김지영 씨는 8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조수미 백건우에 이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한국행 유커 20% 감축설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수입 불합격 건수는 68.5%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언론의 사드 보복 보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사드의 근원인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협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수도권인 경기 연천에서까지 오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시간에 걸친 축산농가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스틸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잠잠하던 AI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침을 흘리거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젖소들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연천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농장의 114마리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연천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전북 정읍과 2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 관련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을 금지한 스탠드스틸을 시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얼마나 확산됐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이 97%라는 통계만 믿고 있던 정부는 방역망이 잇따라 뚫리자 항체 검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한 마리만 검사해서 항체가 생겼는지를 판단해 오던 것을 연 4회 농가당 6마리씩으로 검사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겁니다. 진정되는 듯 하던 AI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남 여수와 충남 홍성 등 5곳에서 죽은 야생 조류들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달걀값은 아직도 30개들이 한 판에 8,000원이 훌쩍 넘죠. 여기에 닭고기 값까지 들썩입니다. 도매 가격이 3주 만에 2배로 올랐고 일부 대형마트는 내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일부 대형마트들이 내일부터 닭고기 값을 올립니다. 백수경 생닭의 경우 4,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6% 인상됩니다.
도매 가격은 3주 전에 비해 이미 2배가 넘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AI 때문에 닭고기 먹기를 꺼리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걸 감안하더라도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소비 심리는 회복됐지만 닭고기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 파동처럼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줄 수 있는 구매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구제역 때문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꺼리고 대신 닭고기를 사 먹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수출길도 또 막혔습니다. 이미 수출이 중단된 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홍콩 수출을 못하게 된 겁니다.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을 제때 잡지 못하는 바람에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지난해 말에 개통한 수서고속철도 SRT의 진동이 심하다는 승객들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정밀 측정을 해봤는데 KTX보다 진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대 진동값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국제표준기구의 분류상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매우 큰 단계이자 인체가 1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RT의 승객이 진동이 너무 심해 멀미가 난다며 제보한 영상.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SRT의 진동을 KTX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진동이 특히 심하다는 대전과 동대구 구간을 전문가와 함께 타고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열차가 동일한 선로를 달리는 구간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1호차, 동일한 위치의 좌석에서 측정했습니다. SRT는 터널을 통과하거나 속도가 빠를 때 특히 진동이 심했습니다. 반 이상 물이 든 물통이 심하게 흔들리고 선반 위의 짐도 덜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가속도 값으로 진동을 측정한 결과 진동이 심하다는 제보가 가장 많았던 김천에서 대전 구간 SRT의 평균 진동값은 0.227로 0.164인 KTX보다 컸습니다. 특히 승객이 민감하게 느끼는 최고 진동값의 경우 SRT는 1.476까지 올라가 KTX의 1.05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제 ISO 표준은 진동의 크기별로 인체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불편함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또 이 정도의 진동은 건강을 위해서 인체에 1분 이상 가해지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SRT에서 이런 진동은 이번 측정에서 최장 10초 정도 지속됐습니다. 세계 표준 기구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1분 이상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진동 수준이었습니다. 사람 몸이 그 좌우로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리는 정도니까요. SRT는 현대 로템이 만든 고속열차로 프랑스 회사가 제작한 KTX와는 다른 모델입니다. 운영사인 SR과 현대 로템은 진동 문제가 열차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며 코레일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은 밤마다 노인정에 숨어들었습니다. 밥과 김치를 꺼내 줄인 배를 채웠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청소와 설거지를 해놓고 도망가길 수차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마 청년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딱한 사연을 들은 경찰은 밥값 3만 원과 일자리를 청년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청년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그때 그 3만 원과 함께 말입니다. 가슴 찡한 뉴스들은 사실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직장과 결혼도 포기한 채 15년 동안 돌봐왔던 형을 찌르고 끝내 경찰에 자수했던 동생. 경찰은 이번에도 차마 그를 구속하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엄마는 이제 쉬어. 식당일 하는 엄마 대신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던 19살 아들은 지문이 다 닳도록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일을 재촉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 숨졌지만 부모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정치는 태풍의 근원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버텨내는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계속되거나 멈춰 섰거나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세상이 보듬어야 하고 또한 살펴야 할 사람들 대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이들은 지금도 자신이 제일 아프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중이죠. 하루하루 시간을 벌고 싶은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 그 연명을 위해 또 다른 시간들이 타들어가고 광장의 다른 편에서는 그 이후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 욕망을 위해 또 다른 희망들이 타들어갑니다. 번져가고 있는 가축 전염병과 장보기 두려운 먹거리의 가격과 실업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될 상처난 몸의 중심. 세상이 어느새 뒷전으로 밀쳐내버린 가슴 저릿한 몸의 중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일정이 미리 공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불투명해졌었습니다. 과연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대면 조사 일정을 취소해도 되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부 심수미 기자와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지금 제 양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심수미 기자. 예, 대면 조사가 합의가 됐다가 깨지고 지금은 무기 연기된, 적어도 지금까지는 당장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기 연기된 상황인데 어제 오늘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오는 10일 전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장소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었습니다. 예.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도 받아줘서 최종 합의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대면 조사 장소와 또 일시가 특정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가 특검 측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일단 내일로 예정됐었던 조사는 잠정 무산된 상황입니다. 예. 하여간 내일, 그러니까 9일 조사는 무산된 상황이고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특검은 내일 대면 조사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예. 특검 내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특검이 정보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내일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혹은 그동안 이 협의 과정에서 받았던 부당한 요구를 공개할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9일 내일로 특정됐다는 것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이냐. 이게 지금 사실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서복현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 청와대는 전면 보이콧이라는 입장, 그럼 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니?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또 대면 조사 협상 일체를 중단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협상 재개가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로 넘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이 특검과 기싸움을 통해서 일단 주도권을 쥔 다음에 한편으로는 눈을 다음 주로 돌리고 이번 주에 비공개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특검의 자세를 보더라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공개냐 비공개냐 이걸 원래 보자면 피의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요, 비공개냐 공개냐는 검찰이 정합니다. 이 공적인 인물은 그리고 공개 소환을 합니다.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하냐 이것도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불응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개가량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조사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의 공개 여부까지 하나하나 요구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 오늘 코너에 보니까 청와대가 갑, 특검이 을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 화면이.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겠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대면 조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확인이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그렇죠. 일정이 알려지니까 민정수석실이 제일 화를 냈다면서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수석실 역시 오늘 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대통령은요,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참모들에게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수석들이 동원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위반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내일은 아니더라도 대면 조사를 끝까지 거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물론 요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자,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대면 조사에서 추궁을 하게 될까요? 네. 박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혐의는 최소한 10가지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은 현재 100여 가지가 넘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이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팀은 다양하게 확보된 물증과 진술로 구성된 피의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박 대통령 측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테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박 대통령 입장을 정리를 하면 크게 3가지인데요. 몰랐다, 아니다, 정책 판단이다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특검 조사에서도 그 3가지를 돌려가면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상 이 무작정 부인만 했는데 이미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인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수사의 중요한 변수가 특검 수사 기한입니다. 특검은 지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그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특검 연장 여부가 왜 중요한가? 탄핵 심판 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특검이 연장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소까지 하면서 수사 전체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연장이 안 되면 이 수사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록 검토부터 재수사가 불가피한 겁니다. 예.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탄핵 여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이제 지금 그렇게 되리라고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전제하에 그다음에 자연인이 돼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신병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이후까지 수사 연장돼서 할 수 있다면 기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기간 연장이 곧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황교안 대행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선 연장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요. 이 황 대행은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특검이 했는데도 사실상 외면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기간 연장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 대행이 대선 주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만약에 고려한다면 이 특검 기간 연장을 막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어서 예.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저거 다 안 되면 야당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그렇죠. 연장하겠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종료일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김종대 전 재판관을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김종대 재판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변호사 일은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통칭 재판관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마 댁에서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다른 분 목소리를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단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김종대 전 재판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건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13일 이후에는 7명의 재판관이 된다는 건데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변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변수는 별로 없고요. 예. 걱정하시는 게 3월 13일 전에 무엇이 선고가 될 것이냐 하는 걸 걱정하시는 모양이죠. 이것이 빨리 어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되길 원하는 분들은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끌어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2일까지가 심리기일로 지정이 됐던데요. 2월 22일이요? 네네. 예. 그러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은 22일 날 심리가 안 맞춰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심리가 종결되면은 한 2주 안에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2주가 지나면 퇴임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죠.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고. 예. 설사 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라도 말이죠. 예. 퇴임 전에 평의를 종결하고 평결을 끝내버렸으면요. 예. 이정미 재판관이 퇴직하고 나서도 이정미 재판관 이름을 넣어서 8인의 재판관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후 변론까지 끝내놓은 상황에서 나도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 심리기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심리기일을 따로 법에서
의무직으로 열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심리가 이미 성숙됐는데 지금 와서 새삼 여러 번 기회를 안 쓰고 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도적인 재판의 지연을 깨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볼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예.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그 이후에 직접 나오겠다고 해도 나올 필요 없다라고 길을 안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는 조금 아까 다루기도 했는데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를 해도요. 예. 이미 심리가 성숙 단계에 가 있으면은 그걸 이유로 재판을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 현재는 그대로 심리하고 거기서 더 이상 심리할 게 없으면은 종결하면 됩니다. 예. 예. 그 근거는 저희가 아까 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대리인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미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전부 대리인단이 사퇴해버렸을 경우에 그것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예. 물론 심리 중에 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심리가 이미 다 성숙됐으면은 예. 아니 왜 다 사퇴를 할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서로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김종대 전 재판관의 생각은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 헌법재판소 쪽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심리기일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헌법재판소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보다는 예. 여러분이 원하는 파리너 재판관이 선고를 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는 있죠. 예. 그것은 아마 헌재도 피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7인이 되면요. 예. 헌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재판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헌재도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8인이 있을 때라도 선고를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텐데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게 어딨냐.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예를 들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한다든가 했을 때 시간이 지연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공정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미리 전제로 해줘야 될 것은요. 예. 탄핵 심판은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공기관과 국회라는 공공기관 간에 말이죠. 예. 공공적 소송이에요. 그러니 양측이 모두 말이죠. 사리 사욕을 놓고 공심으로 소송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러니 사사로운 소송에서는 말이죠. 사익을 놓고 밀고 땡기고 하는 모습 그 우리 국민들 싫어하거든요. 예. 이거 명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속을 위해서 공정을 해쳐서는 물론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공정을 생각하고 무작정 미뤄서도 안 돼요. 지금 국론 분열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수개월간 재판이 미뤄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헌재에 대해서 신속만 생각한다고 자꾸 헌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예. 심판에 응하는 사람들 당사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신부는 피의자입니다.
그간 쏟아진 혐의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첫 장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팀이 미리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피의자로 이뤄지는 첫 조사군요. 그렇습니다. 특검은요,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서 따져 묻겠죠. 네. 대통령은 답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 끼어들어서 답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기록이 됩니다. 이걸 조서라고 부르거든요. 이 조서에 대통령은 간인,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이 페이지를 겹쳐서 네. 도장을 찍는 이 간인을 찍어야 되고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해야 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인데요. 네. 많은 정보들이 담겼죠. 네, 첫 페이지에는 뭐 이름이나 연락처 이런 신상 정보들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변호사의 조력권을 확인받았는지 또 진술 거부권을 보장받았는지도 확인 도장까지 찍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특검의 신문 내용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문답 형식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건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조사한 내용대로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끝으로 진술대로 기재됐습니까? 라고 특검은 묻고 네. 대통령은 자필로 답을 적은 뒤에 도장을 찍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처음이니까 이제 새로운 답변들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이걸 헌재가 가져다가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일반 재판의 경우는요. 네. 이 신문 조서 자체만으로는 증거력을 충분히 갖긴 어렵습니다. 네. 당사자가 재판에 나와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 다음에 재판에 나와서 내가 이 조서 작성하는 과정에 임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확인을 한 뒤에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을 해왔죠. 조서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소위 조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들을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역화를 주면서 공정한 진검 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네, 조서 재판 이런 표현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건 일반 재판일 때 그렇습니다. 헌재는 다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네. 근거가 바로 이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즉 헌재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스스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증거로 삼으면 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다른 검찰 조서들도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피의자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은요.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한다라고요. 네, 그러면 특검 조사가 끝난 다음에 헌재가 이걸 가져와서 심판의 근거로 쓰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헌재가 판단해서 채택하면 됩니다. 네. 특히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의혹들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 네. 그러면 이런 진술 조서 자체가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반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전혀 다른 답변을 했다. 그렇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의 증거들과 맞춰보면 되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증인의 증언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들, 객관적인 공문서, 사실조의 회보,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다해요. 본범이 부인하는 경우에 뭐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또 다른 취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헌재. 네. 그런데 헌재가 이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나마 신문하는 그런 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뒤늦게 변론에 나온다. 이 조서로 예상 쟁점이 더 뚜렷하게 추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무대에 오를까? 무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바른정당 내에서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뉘앙스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제 마음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그 정도로. 예. 그 현재로선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대부분. 지금은 현재로선 이게 사실 그 정치적 용어로서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질문의 경우에는 이런 시제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기자들이 보게 되는데 자, 현재는 생각 없다라는 건 미래에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 용어인 셈입니다. 자, 앞서서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은 그런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즉답을 피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자, 지금은 백의종 군과 출마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고 지난주에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그 자리에서 자, 번복하라는 요구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현재로선 변화가 없다. 보신 것처럼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 그 정도로라고 말을 피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그 일단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김 전 대표가 황대행 출마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공직자 도리가 아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반 전 총장 영입하려던 바른정당이 지금 좀 곤혹스러워지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다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당내 주자들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바른정당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자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무대에 오르면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당내에서는 환영 일색인데요. 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유승민 전 대표.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는 자유다. 얼마든지 존중하겠다. 원내대표 주호영. 출마 여론 높다면 번복해야 된다. 또 최고위원인 홍문표 의원 다시 한번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 출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왜 이 자리에 김무성 전 대표 나왔을 때 내각제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도 부정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난 수동적인 사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탈당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나는 원래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능동적으로 덤벼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탈당설, 국민의당 연대설,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권이나 여야를 다 넘나들면서 좀 오선까지 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또 민주당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발언하면 바로 기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좀 그 자평이 좀 색다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좀 처음 들어본 평인데 자, 결국에 자신의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려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결국에 탈당하지 않고 남아서 안희정 지사를 도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 전 대표와 친한 의원들이 김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자,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에 찾아와서 좋아요를 막 눌렀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새누리만 사라졌다. 자, 새누리당이 오늘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는데요. 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와 그다음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온 이 한국을 따서 보수 정당의 적통임을 자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칭은 한국당이지만 아마 자유당이라고 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약칭이라는 거는 부르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것도 관리이긴 하니까
뭐 한국당이라고 불러주는 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당명이 우리나라 정당사에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직도 지을 이름이 남아있나라고 했는데 찾아냈군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예. 근데 이름만 바꾸면 뭐하냐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만 바뀌었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본 건데 예. 자, 새누리당 지금 태극기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친박계 보수 극우 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연인은 1,000만 명이 넘는 촛불 민심을 폄하하고 있고 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자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보시면 자, 보수를 참칭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이게 나라냐는 자조가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 새누리당 꽃 막는 이름 친박연대를 놔두고 굳이 새 이름을 찾는다고 헛심을 쓰지 말라. 이런 어떤 칼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신랄한 비평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친박연대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예. 자, 앞서서 새누리당이 로고까지 바꾸면서 이 로고에 태극기 문양을 넣을 거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당시 야권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태극기가 지금처럼 곤욕을 치른 적이 없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력이 태극기 문양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뻔뻔함이 최순실급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제주와 호남, 충청 서해안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